지금 군사 무대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존에는 공군 폭격기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임무를 이제는 지상 포병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기술이 단 1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공군 의존을 고집하던 유럽 군사교리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지상에서만 5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건데요. 과연 이 혁신이 전장의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영상 시청 전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아 모로조프입니다. 152명의 연구원들이 숨죽인 강연장에서 레이저 포인터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동유럽 지도 위를 떠다니며 제 심장 박동과 함께 흔들렸어요. 프로젝터 소음이 웅웅거리는 가운데 저는 34년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공군이 지배한다고 말이죠. 강연장 뒤편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크린에는 제가 직접 분석한 최근 5년간의 전투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군 우세를 확보한 측이 승리한 비율이 94%였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여 각국의 공군력 분포도를 가리키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제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토록 공군력을 신봉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년 전 시리아 상공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복무했던 경험 때문이었어요. 고도 1만 미터에서 내려다본 전장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이 개미처럼 보였고 우리의 폭탄 한 발이 전세를 뒤바꾸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은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150km라는 숫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500km라는 더 큰 숫자가 번쩍이고 있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강연장 앞줄에 앉은 군사연구소 선배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급히 추가된 자료라고 속삭여 주더군요. 한국에서 공개한 새로운 포병 시스템에 대한 정보였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55mm 포탄이 150km를 날아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기존 포병의 사거리 한계는 40km였거든요. 그것도 최신 유도 포탄을 사용했을 때의 얘기였죠. 150km라는 숫자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500km라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사거리였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155mm 포탄이 150km를 날아간다고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리학 법칙을 무시한 허황된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포탄의 중량과 공기 저항을 고려하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거든요. 제가 시리아에서 경험한 실전에서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52명의 연구원들 중 절반 이상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30분간 열변을 토한 공군 우세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스크린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CEP 10m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원형 오차 확률 10m라는 뜻이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50km를 날아가서 테니스장 크기 안에 떨어진다고요? 이런 정밀도는 GPS 유도 순항 미사일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하물며 포탄이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전쟁 교리에 따르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어요. 포병은 면 타격 무기이고 정밀 타격은 공군의 몫이었습니다. 강연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펜촉이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였죠. 저는 그들이 헛된 환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포탄의 구조도까지 나와 있었어요. 연소실 온도 1800도, 추진제 성분 분석표, 유도 시스템 사양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실험실에서 만든 프로토타입과 실전 배치는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제가 시리아에서 목격한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다시 들어올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공군력이야말로 현대 전쟁의 핵심이라는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일까요? 라이너 클라우스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50세의 이 군사 싱크탱크 이사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12명이 둘러앉은 타원형 테이블 위로 그의 손가락이 탁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리듬이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같다고 생각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라이너의 대머리가 번들거리며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라이너가 한국 자료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CP 10m는 물론이고 500km 로켓까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의 확고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너의 논리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회의실 정면 벽에 걸린 65인치 스크린에는 500km 로켓 궤적 지도가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포물선이 폴란드에서 시작해서 벨라루스 깊숙이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화려한 그래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궤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라이너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CP 10m가 사실이라면 미사일 가격의 절반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혁명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공감했어요. 포병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리학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은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자료의 기술적 세부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지적했어요. 램제트 엔진의 연소 과정이나 유도 시스템 알고리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라이너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이론적 계산일 뿐이라고 일축했어요. 저는 라이너의 반박에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실험실 조건과 실전 환경은 전혀 달랐거든요. 시리아에서 복무할 때 저는 수많은 첨단 무기들이 실전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전자전 환경에서는 GPS 유도 시스템도 무력해지곤 했습니다. 150km를 날아가는 포탄이 그런 간섭을 받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비용 분석표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기존 순항미사일 대비 제작 비용이 5분의 1 수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수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군사 장비의 실제 단가는 양산 과정에서 항상 예상보다 높아지곤 했거든요. 개발비, 유지비, 훈련비까지 고려하면 결코 저렴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라이너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허황된 주장에 나토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공군력 중심의 기존 교리야말로 검증된 승리 공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그의 열변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시리아에서 직접 경험한 공군력의 위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내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12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와 긴장감 때문에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저는 셔츠 깃을 살짝 풀어 헤치며 라이너의 다음 발언을 기다렸어요. 그의 논리가 이 터무니없는 한국 자료를 완전히 논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라이너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500km 사거리의 로켓이 포병 체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 사거리라면 이미 탄도미사일 영역이며 포병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155mm 포에서 발사되는 것과 미사일 발사대에서 나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무기 체계였거든요. 하지만 스크린 속 기술 자료는 점점 더 상세해지고 있었습니다. 포탄 내부의 램제트 엔진 구조도 연료 분사 시스템, 공기 흡입구 설계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풍향과 기온에 따른 탄도 보정 알고리즘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라이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 진짜 목적은 무기 수출을 위한 과대 광고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성능은
발표된 수치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수긍했어요. 무기 개발업체들의 과장 광고는 이미 업계의 상식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라이너의 논리적인 반박 덕분에 제 확신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한국의 150km 포탄과 500km 로켓은 모두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공군력이야말로 여전히 현대전쟁의 핵심이라는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모니터 화면에서 윤재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42세의 이 한국 엔지니어는 회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우측 상단에 서울시간 오후 3시 27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윤재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윤재혁이 램제트 포탄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D 모델링으로 제작된 포탄 단면도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길이 1m 남짓한 포탄 안에 정교한 엔진이 들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복잡한 구조를 보며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이런 정밀한 부품들이 포 발사 시의 강력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포신 호환성에 대한 설명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윤재혁은 기존 155mm 포에서 별도의 개조 없이 바로 발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포신 교체도 필요 없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도 불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교체 비용 0원이라는 굵은 글씨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런 주장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재혁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포탄이 포구를 벗어나는 순간 램제트 엔진이 점화된다고 했습니다. 초음 속으로 비행하면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시키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화면에는 포탄의 비행 단계별 작동 원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사 후 3초 만에 마하 2.5에 도달한다는 수치가 표시되었죠.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포탄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리아에서 경험한 바로는 속도와 정밀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었거든요. 빠르게 날아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졌어요. 150km라는 거리에서 과연 어떨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기존 포탄 대비 사거리는 4배, 정확도는 10배 향상되었다는 비교표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기존 유도 포탄의 2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수치가 과연 현실적인지 의심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일수록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었거든요. 윤재혁이 실제 시험 발사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넓은 사격장이 나타났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표적지가 보였고 카메라는 155mm 자주포를 클로즈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얼마든지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포가 발사되는 순간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포구에서 나온 포탄이 공중에서 갑자기 밝은 불꽃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이라고 윤재혁이 설명했습니다. 포탄은 순식간에 가속되어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의구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착탄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150km 떨어진 표적 건물이 정확히 명중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건물 중앙부가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 구석에 CP 9.6m라는 측정값이 표시되었어요. 발표된 10m보다도 더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윤재혁이 500km 로켓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포에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발사관에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도 시스템과 탄두는 150km 포탄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설명이었어요. 화면에는 트럭에 탑재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실전에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어요. 윤재혁의 차분한 설명 방식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나열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갈 무렵 윤재혁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포탄만 바꾸면 150km. 그것이 바로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얘기였어요.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성능은 혁신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매우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속 있는 접근법이었거든요. 모니터가 꺼지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윤재혁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단순히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실전에서도 똑같이 작동할까요? 제가 시리아에서 배운 교훈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세르기의 목소리가 위성통신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제 동생은 최전선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포병 중대의 장교였어요. 통신기에서 나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2분, 적의 기습 공격으로 아군 전선이 위험에 빠졌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통신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세르기의 부대는 적 기갑부대에게 포위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3방향에서 적 전차 24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공군 지원을 요청했을 텐데 기상 조건이 최악이었어요. 짙은 안개와 강풍 때문에 항공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헬기는 물론이고 고정익 항공기도 출격할 수 없다는 관제탑의 통보가 들려왔어요. 드론 실시간 영상이 제 태블릿 화면에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에는 아군 포진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적 전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붉은색 점들이 서서히 이동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세르기의 부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세르기가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보고했습니다. 기존 포병으로는 40km가 한계였는데 적 지휘소는 65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어요. 손이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공군 지원 없이는 돌파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군 복무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르기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새로운 포탄을 지급받았다는 얘기였어요. 한국에서 들여온 150km 사거리의 램제트 포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전 회의에서 봤던 그 포탄이 실제로 배치되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드론 영상에서 아군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구를 적 지휘소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과연 그 포탄이 윤재혁이 주장한 대로 작동할까요? 아니면 세르기의 부대는 그대로 포위당하고 말까요? 제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세르기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 발사가 곧 시작된다고 했어요. 표적은 65km 떨어진 적 지휘소였습니다. GPS 좌표를 정확히 입력했고 기상 데이터도 반영했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세었습니다. 새벽 5시 18분 23초. 역사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시점이었어요. 포 발사 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둔탁하면서도 강력한 폭음이었어요. 그 직후 세르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포탄에서 밝은 불꽃이 뿜어져 나오며 급가속하고 있다고 했어요. 램제트 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태블릿 화면에 들어온 영상이 적 지휘소 지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65km 떨어진 곳이라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큰 건물들이 보였어요. 적의 작전 본부로 추정되는 3층 건물이 화면 중앙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포탄이 정말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50km 사거리라면 비행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텐데 실제로는 65km라 더 짧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르기의 부대 운명이 이 한 발에 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손톱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갑자기 적 지휘소 건물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3층 건물의 중앙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자동으로 줌인하면서
피해 상황을 더 자세히 보여줬어요. 건물 잔해 사이로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세르기의 환호성이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명중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적 지휘소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적 부대들의 움직임이 혼란에 빠졌다고 보고했어요. 포위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150km 포탄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늘이 아직도 닫혀있는 상황에서 지상 포병만으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니요. 제가 지난 10년간 믿어온 공군 우세 이론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르기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작전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포탄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군사 시험장의 관측소에서 150km 떨어진 가상 지휘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쌍안경을 통해서도 표적은 작은 점처럼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맑은 하늘 아래에서 역사적인 실사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포구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둔중한 발사음이 관측소까지 전해졌어요. 그 직후 포탄에서 밝은 오렌지색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이었어요. 포탄은 순식간에 가속되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마치 작은 로켓이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레이더 스크린에는 포탄의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하 2.8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타났어요. 기존 포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궤적선이 점점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과연 CEP 10m 안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비행 시간은 정확히 3분 47초였습니다. 150km를 날아가는 시간치고는 놀랍도록 짧았어요. 기존 포탄이라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레이더 스크린의 궤적선이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원거리 카메라가 목표 지역을 클로즈업하기 시작했습니다. 150km 떨어진 곳에 가상 지휘소 건물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정확한 착탄점 측정을 위한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며 3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폭발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건물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150km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된 것이었어요. 슬로 모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건물 중앙부에 정확히 명중하는 순간이 0.1초 단위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착탄점을 정밀 측정한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CEP 9.6m였어요. 발표된 수치보다도 더 정확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현실감을 잃었어요. 20초 만에 150km 넘어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포 발사부터 착탄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20초였어요. 기존 공군 타격이라면 출격 준비부터 목표 도달까지 최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이런 압도적인 시간 단축 효과를 보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속도 자체가 바뀐 것 같았어요. 관측소 안에 다른 참관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150km 정밀 타격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하는 목표물에 대한 타격이었어요. 시속 60km로 움직이는 가상 장갑차를 맞추는 실험이었습니다. 포탄은 목표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움직이는 표적까지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목표 동시 타격이었어요. 세 발의 포탄이 1분 간격으로 발사되어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150km 반경 내의 3개 지점이 거의 동시에 폭발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사격 데이터가 종합 분석되어 나왔습니다. 명중률 100%, 평균 CEP 9.8m, 평균 비행시간 3분 52초였어요. 모든 수치가 발표된 성능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보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관측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하늘이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땅에서도 150km 너머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면 공군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리아에서 경험했던 공군력의 위력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물론 공군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더 이상 절대적이지는 않았어요. 포병만으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저는 자동차에 올라타며 완전히 새로운 전쟁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폭발 장면을 떠올렸어요. 20초 만에 150km 너머가 무너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워온 군사 상식이 한순간에 바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시간이었습니다. 나토 합참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3층 대회의실에는 27개국 대표단 89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거대한 U자형 테이블 위로 각국 국기가 늘어서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72시간 종결전이라는 붉은 글씨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유럽의 운명을 바꿀 회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항공 중심 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150km 포병이 아무리 정확해도 공군의 다면적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압, 정찰, 수송, 근접 지원까지 공군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열거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참모총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실사격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상 종결전의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150km 사거리면 독일 국경에서 폴란드 깊숙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적의 핵심 시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면 장기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비용 효율성을 거론했어요. 공군 작전 하루 비용이면 150km 포탄 200발을 구입할 수 있다고 계산해봤다는 얘기였습니다. 같은 목표 파괴 효과를 10분의 1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고 강조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지상 종결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실전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며칠 전 자국 동부 훈련장에서 한국 포탄을 시험해봤다고 했어요. 18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는 보고였습니다. 기상 조건이 나빠 공군기가 출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지상 포병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증언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세르기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72시간 종결전이 가능하다면 전쟁의 양상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의 여지도 없이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대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신속한 종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교리로는 2주가 걸릴 작전을 7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1단계에서 적 지휘소와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2단계에서 주요 군사시설을 제압하며 3단계에서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24시간씩 배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150km 실사격의 충격적인 정확도를 증언했어요. 20초 만에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본 순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공군만이 전략적 타격의 주체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터키 대표가 지정학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72시간 종결전 능력을 보유하면 적대 세력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신속한 보복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방어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새로운 교리 채택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1차로 각국이 150km 포탄 100발씩 도입해서 효과를 검증해보자는 얘기였어요. 성과가 확인되면 본격적인 교리 전환을 추진하자는
단계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중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웨덴 군사 전문가가 훈련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72시간 종결전을 위해서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신속한 의사결정, 정밀한 목표 설정, 실시간 손상 평가 등 모든 것이 압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억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라트비아 대표가 소규모 국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150km 포병이야말로 작은 나라들이 대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주장했어요. 공군력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과 경쟁할 수 없지만 정밀 포병이라면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발트 3국 대표들이 모두 찬성 의사를 표명했어요.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72시간 종결전 교리 도입에 찬성했어요. 반대는 3개국, 기권이 1개국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토의 새로운 전쟁 교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여러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72시간이라는 시간 단위가 전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기존의 주 단위, 월 단위 작전 계획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브뤼셀 본부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하늘만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에서도 72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제가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군사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라이너 클라우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긴급 검토 회의가 열린 베를린 군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그는 여전히 반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자신감을 잃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포병의 실전 데이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CEP 9.6m, 명중률 98.7%, 평균 비행시간 3분 51초라는 숫자들이 그의 확신을 조각조각 부수고 있었습니다. 라이너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실험실 조건과 실전은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는 GPS 유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폴란드에서 전송된 영상이 그의 말을 즉시 반박했습니다. 강력한 전자 재밍 상황에서도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어요. 관성 유도와 지형 매칭 시스템이 GPS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참석자 17명 중 14명이 라이너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3주간 고집스럽게 주장해온 모든 반박 논리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측 데이터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실시한 야간 사격에서도 CEP 10.2m를 기록했다는 보고였어요. 체코의 산악 지형 시험에서는 9.8m, 에스토니아의 악천후 조건에서도 10.5m를 달성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발표 수치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라이너의 반박 근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송된 실전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포탄이 러시아군 지휘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165km 떨어진 목표물이 20초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 전투 상황이었어요. 라이너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라이너의 표정 변화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더니 점차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30년간 쌓아온 군사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독일 국방부 대표가 냉정한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포병 시스템의 효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나토 전체가 72시간 종결전 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라이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그가 그토록 반대해온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가가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제시했어요. 6개월 내에 각국이 150km 포탄을 배치하고
1년 내에 500km 로켓 시스템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존 공군 중심 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상 정밀 타격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로드맵이었어요. 라이너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비용 절감 효과를 재차 강조했어요. 72시간 종결전으로 전환하면 국방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장기전에 필요한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경제적 논리 앞에서도 라이너는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회의 주재자가 라이너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실측 CEP 10m라는 데이터가 화면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이너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개인적 신념도 무의미하다고 토로했어요. 30년간 믿어온 공군 우세 이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항복 선언을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라이너의 굴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은퇴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 시대의 종류를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회의 주재자가 라이너의 사임을 수리한다고 발표했어요. 동시에 72시간 종결전 교리 전환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라이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한 시대의 몰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변화의 무서운 힘을 실감했어요. 라이너가 떠나고 난 후 회의실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새로운 교리 구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72시간 종결전이라는 혁신적 개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라이너의 마지막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어요. 고집스러운 보수주의자였지만 마침내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신참 장교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토 통합군사대학 대강당에는 23개국에서 온 174명의 젊은 장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72시간 종결전 교리를 배우러 온 미래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햇살이 강당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들의 군복 계급장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이 역사적인 변화를 전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펼쳐졌어요. 150km와 500km 사거리원들이 각국 국경을 가로지르며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원들을 가리키며 새로운 전략 환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에서 발사한 포탄이 독일 깊숙이 도달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 쏜 로켓이 스위스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중위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기존 공군력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공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지상 포병이 주공이 되고 공군이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는 새로운 분업 체계를 강조했어요. 스크린에 실전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에서 실시된 150km 타격의 성공 사례들이었어요. 모든 경우에서 CEP 10m 이내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숨을 죽이며 그 수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런 정밀도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소령이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72시간이라는 시간 설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답변했어요. 1일차의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2일차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며 3일차의 보급선을 차단하면 적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위가 방어 측면을 질문했어요. 상대방도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야말로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선제 공격의 중요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면 상호 확증 파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탈리아 중위가 민간인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이 민간인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72시간 종결전이 장기전보다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빠른 종료가 더 인도적이라는 역설적 논리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훈련 커리큘럼이 나타났어요. 신속 목표 식별, 실시간 손상 평가, 연속 타격 계획 수립 등 기존과 완전히 다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들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세대와는 달리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소령이 기술적 세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램제트 엔진의 작동 원리와 유지보수 방법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진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포탄 내부의 정교한 엔진 구조와 연료 시스템, 그리고 놀랍도록 간단한 정비 절차를 소개했어요. 스웨덴 대위가 비용 효율성에 대해 문의했어요. 과연 이런 첨단 무기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상세한 분석 자료를 제시했어요. 기존 공군 작전 대비 5분의 1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방비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벨기에 중위가 동맹국 간 협력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72시간 종결전에서 다국적 부대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 지휘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늘이 닫혀도 땅에서 72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들이야말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의 눈빛에서 확신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폴란드 중위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처음에는 저 역시 의심했지만 실제 데이터와 성과를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용하라고 조언했어요. 강당을 나서며 저는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174명의 젊은 장교들이 새로운 군사혁명의 전도사가 되어 각국으로 돌아갈 것이었어요. 이들이 72시간 종결전 교리를 전파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어요. 나토 통합군사대학을 떠나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하늘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땅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150km 포탄과 500km 로켓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에서 저는 확신에 찬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